그래, 잘 다녀올게 얘들아. 그렇게 우리는 신랑의 칠순 축하 첫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이 그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와의 결혼 생활, 어언 40여 년. 그 시대의 남편들 치고도 많이 무뚝뚝한 편이긴 했지만 아이들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래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덧 은퇴를 한 지 몇 년이 지났고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처녀였던 저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저는 선을 통해 첫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결혼의 압박에 시달려 이미 몇 명의 사람들과 선을 본 이후였고 태생이 불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찾는 성격이라 안정적인 공무원인 신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너무 남자답고 잘생겨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높은 콧대와 훤칠한 외모는 마치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영화배우처럼 생각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는 그가 안정적인 공무원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했으니 첫인상부터 호감은 따놓은 당상이었죠. 게다가 저에게는 없는 책임감 있는 말투, 휘어잡는 카리스마까지 보니 왜 이런 사람이 아직도 결혼을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20대 후반, 그 당시 남자치고는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남짓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와 자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저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살가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뚝뚝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죠. 그래도 저는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서둘러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프로포즈라기보다는 그냥 밀어붙인다는 편이 더 어울리는 표현 같군요. 자신보다 어린 조카의 결혼 일정이 잡히려 하자 불안한 드는 저와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가 싫지 않았고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리고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상태였지만 연애 기간이 짧은 만큼 결혼해서 더 연애하듯 살자는 그의 달콤한 말에 덥석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하고 그의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서 살게 된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인생에 일정이 있는 것처럼 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임신을 하지 못하자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지요. 결국 몇 달 후 우리의 첫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레임과 동시에 혹독한 입덧을 거치며 첫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기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그 아이는 우리의 사랑의 첫 결실이었고 저에게 엄마라는 호칭을 선물한 축복이었습니다. 아기가 생기니 심심할 틈은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신랑은 일하러 나가는 동안 집안일과 아기의 육아는 온통 저의 몫이었고 서툴지만 잘 키워보고자 면기저귀 빨래도 열심히 하고 널고 젖병을 매일 삶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기를 낳고 시댁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아기가 딸이라 크게 실망하시고 먼지가 폴폴 나는 낡은 이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집을 해오지 못했다며 타박을 하셨었죠. 그때 신랑이 나서서 저는 이 사람 보고 결혼했지 돈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무럭무럭 크고 몇 년 뒤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때도 너무 입덧이 심하고 힘들었지만 한번 해보아서인지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읍내에 나가서 장을 보러 어린 아이를 데리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장에 가기는 힘들었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너무나 행복했고 더욱더 정신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수도권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재도구를 틈틈이 싸서 신랑 도움 없이 이사 준비를 홀로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바쁜 남편은 육아를 하나 도와주지도 이사 준비를 하나 도와주지도 않았지만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수도권의 작은 전셋집에서 아이들하고 살면서 서서히 그와의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고립돼서 정신없이 살았던 지방에서와는 달리 수도권에서는 신랑의 친척들과 교류를 하며 살게 되었는데, 특히 셋째 작은 아주버님의 부인, 즉 셋째 형님과 저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동네 주민으로 알고 있었던 그 형님. 그 형님의 학벌은 국민학교밖에 되지 않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죠. 그리고 집안 형편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자격지심이 있던 그 형님이 제 험담을 하고 다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신랑이었지만 점점 갈수록 저를 대할 때 무시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모든 결정을 자기 혼자 하고 화를 자주 내고 가르치듯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성실하고 존경스러운 남편에서 무섭고 나를 무시하는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남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나의 제사를 치러줄 아들을 그렇게도 원했습니다. 저는 버겁기도 해서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낳자는 그의 말에 셋째를 가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아기를 낳고 딸이라는 성별을 확인하자마자 쌩하니 혼자 가버린 그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셋을 키우면서 또다시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할 일은 많은 터라 정신없었지요. 살림은 저에게 맡기고 신랑은 직장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서 책상을 사거나 부족한 옷을 수납할 장롱을 제가 임의로 구매를 하면 그런 거를 마음대로 샀다면서 도끼로 자국을 내는 등의 공포스러운 날들도 있었고, 점점 격해지는 싸움에 힘이 약한 저는 맞아서 멍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들 보면서 참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참고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집도 장만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집에 웬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우편물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신랑에게 이야기했지요. 저 몰래 집을 담보로 투자를 하다가 진 빚이었습니다. 투자를 한 곳은 사기였고 그 빚은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도 뻔뻔했습니다. 저에게는 책상 하나, 커튼 하나도 다 허락받고 사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큰 일을 저에게 상의도 안 하고 몰래 버렸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요? 저에게는 예쁜 토끼 같은 아이가 셋인걸요. 식당 일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아이들은 각자 살아남아야 했고요. 그렇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빚을 다 갚아갈 무렵 신랑이 또 뒤에서 벌인 일에 저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랑의 친척이 크게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랑 명의의 집이었기에 몰래 또 일을 벌였으면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우연히 알게 된 그 일로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갔고 나가라며 소리 지르는 남편, 그리고 울고불고 말리는 아이들. 특히 첫째 아이는 고3이었기에 이혼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이 더욱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심하게 맞아 멍이 생겼고 아이들의 중재로 이혼까지는 가지 않고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집 짓고 사는 것이었죠. 은퇴 후에 집 짓고 시골에서 산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땅 몇 평을 사두었죠. 저는 근데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인지라 시골에서 살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골에 왔다 갔다 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이들이 모두 장성에 출가를 했고 저와 신랑만이 수도권에서 샀던 그 찻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 몇 년 전 은퇴를 하고 시골에 작은 집도 지어두었죠. 은퇴를 하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는 시골과 집을 오고 가며 집을 짓느라, 그리고 저는 젊은 시절 못 해본 취미 생활을 하며 이것저것 배우느라 바빴고 밥 차려주고 가끔 올 때 마주치는 시간밖에 접점이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공무원 연금이라는 생활비와 빚 없는 수도권의 작은 집 한 채, 그리고 시골에 신랑이 지어둔 별장 같은 작은 집 한 채, 게다가 즐거운 취미 생활까지.
제가 꿈꾸는 생활이 이제서야 시작되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아이들이 신랑의 칠순 기념으로 다녀오시라고 끊어준 패키지 여행. 신혼여행 이후로 해외에 간 적이 없었기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뚝뚝하고 까칠한 신랑. 마주치면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패키지 여행이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그곳에서 일이 터지게 될 줄은 몰랐지요. 관광지를 둘러볼 때도 저 앞에 혼자 걸어가던 밥을 먹을 때 혼자 뚝뚝하게 먹는 게 안쓰러워 밥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니 탁치고 화를 내더랍니다. 저는 배려의 의미로 한 행동이었는데 다른 남자에게 반찬을 올려주려던 걸 거절당하니 자신한테 올려주는 거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녀도 제가 불쌍해 보였던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냉기가 가득 흐르던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고 저는 수도권의 집에 있었죠. 그러다 폭우가 쏟아진 날이 있었는데 그곳은 산 중턱에 있는 시골집이라 자신이 걱정도 안 되었냐면서 화를 내면서 전화 한 통이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냉전이었는데 무슨 연락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운 사실을 알고 있던 아이들도 불편해서 아무도 연락을 안 했나 보더군요. 그래서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는 연락이 와서 일주일 시간 줄 테니 모든 인간관계 정리하고 짐도 트럭 하나에 실릴 정도로만 남기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시골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수도권 집은 팔고 캠핑카 사서 여행 다니자고요. 그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면 저도 그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그의 태도에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몇십 년간 이곳에서 쌓아온 저의 인간관계를 다 일주일 만에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살라니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나요? 저의 의견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올라와서 그는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문을 못으로 박아서 못 나오게 한다는 둥,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둥 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전화해서 너희 엄마 설득해 놓으라고 협박식으로 얘기를 했지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서 밥이나 차리고 농사일이나 도우라는 것이지요. 교통편도 불편하니 신랑이 어디에 태워다 주지 않는 한은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고요. 게다가 너는 조만간 치매에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짐이 되니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는 둥, 내가 끝까지 거절하면 새 여자를 드리겠다는 둥 저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신랑의 제시한 날짜가 되기 전에 집에서 간단히 짐을 싸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협박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그와 새로운 인생이 막을 생각하며 갔던 해외여행에서 그와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가 무서워서 모든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그러더군요. 경제적으로 말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그런 사람과 어떻게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저를 강압적으로 다뤄야 말을 잘 듣는다고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의존적인 저의 성격이 이혼을 처음에는 결심하기 힘들게 했었습니다. 신랑이 무섭기도 했지만 혼자 이혼녀가 된 저의 상황도 무서웠거든요. 그걸 그도 아는지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통하지 않자 저에게 바람핀 여자의 프레임을 씌우더군요. 젊은 시절 그가 진 빚을 갚느라 식당 일과 파출 부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찾았던 그 근처 은행 ATM 기계의 동선을 추적해서 남자와 춤을 추러 다녔다면서 콜라텍의 동선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바람핀 여자의 이미지를 친척들과 본인의 친구들에게 모두 소문을 퍼뜨리고 허위 진술서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더군요. 그의 밑바닥을 다 보았습니다. 그에게 희생했던 저의 인생은 오히려 남편 몰래 바람핀 나쁜 여자의 이미지로 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더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가 해줬던 고마웠던 추억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은 제 행동에 대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상황을 응원해 주신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위로받고 싶네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